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공모함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군이나 일부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충무공의 후예를 자처하는 한국 해군이 충무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반도국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상으로부터의 위협, 두 번째는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국가는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과 육지 세력이 만나는 접촉 지역인데, 반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상대 국가를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출발은 방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 세력이 강해질 때는 우리는 해양 세력을 막아내야 하고, 또 육상 세력이 강해질 때는 육상 세력을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양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70년간의 현재 지금 실질적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방어를 대비해서 군사력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력이 증강되면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고,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입니다. 우선 충무공 이순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시에 수군을 건설을 할 때 조선의 수군은 판옥선입니다. 그리고 포를 장착했고, 최근에 설민석 강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구들로부터 오랜 세월, 신라시대 때부터 외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병사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병력에서 수군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의 군대는 징병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병력의 수가 육상 병력보다 수군 병력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는 왜구들의 약탈, 침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구를 우리가 오늘날 역사에서 왜구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야말로 일본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구라는 것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과 같은 왜침공, 또 우리가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의 그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섬지역의 산지대에 있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약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방문을 해서 제주도의 그 민속 역사학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주도 탐나국은 사실 피해의 역사도 있지만 가해의 역사도 있다. 그 가해의 역사를 냉철하게 따져보면 뭐냐면, 제주도에 있던 하나의 사람들도 우리 본토 한반도에 와서 해안가에서 약탈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태적으로 봤을 때 다 왜구. 그러니까 일본도 예를 들어서 시마 지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일본의 어떤 본체의 섬, 그런 쪽에서의 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왜구라는 것은 소수의 세력으로서 굉장히 하나의 그 해적이라고 우리가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볼 때 일본으로부터의 침공한 임진왜란과 한일합병 두 가지를 볼 때 해양 세력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뭐 수당으로부터 이어지는 중국에서 침공, 몽고의 침공, 이런 것은 또 육상의 침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단 우리가 국력이 강해졌을 때는 광개토대왕처럼 어떤 뭐 침공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일단 반도 국가이고 현재는 한반도가 원래 우리 지도보다 굉장히 협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상대해야 할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들입니다. 가장 약한 곳이 북한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4강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죠. 이 4개 국가들은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왜 갖느냐? 항공모함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전투기를 70대에서 80대 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항공모함. 또 한 가지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 지금 백령도함 해가지고 추구한다는 것이 경항공모함입니다.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과연 해군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가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빈시블급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그 경항모를 갖고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있습니다. 식민지, 물론 지금 영연방이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그 오양분 꼬붕 일본식으로 하면, 또 그 미국식으로 하면 파트론 앤드 클라이언트, 이런 후원자와 또 그거에 대한 그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 종속적인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항모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포클랜드와 같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서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식민지가 없습니다.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왜 항공모함을 가지려 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항모를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중국이 항모를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 항모를 보유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항모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중국의 항모에 대적하는 전력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항모가 우리의 한반도 본체를 접근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일정 거리 내에서 돌아올 때 한국의 랜드베이스드 에어포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주둔한 공군력, 항공력과 또 한국 해군에 의해서 격추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보통 해군들이 과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양 해군이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라카역 가서 싸운다. 또 뭐 원유 서플라이란 원유 공급선을 보호한다. 그것은 일본과 우리가 이해가 같이 가고 있고 미국과도 이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같이 한미일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뭐 일본은 빼더라도 좋습니다.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라카 해역, 뭐 인도양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해적에 대비해서 우리가 청해 부대를 파견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우리의 원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 이상의 항모와 같은 전략,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에 어떤 국가가 그런 원유 공급선을 위협하게 될 때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독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두는다.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해양 전력은, 왜냐하면 현재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군 전력이라는 전력은 항모를 제외한 미칠함대는 이쪽 인도양에서부터 서태평양을 방어하는 전력이죠. 그러면 칠함대의 항모를 제외한 전력과 같은 수준의 전력을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방위하는 데 있어서 경항모 전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독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하지가 못합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짧은 시간에 곤란하겠지만 오키라는 섬에 비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에 비행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울릉도의 비행장 건설 방식은 다릅니다. 울릉도는 전형적으로 화산섬이고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에 지금 억지로 그 공항을 건설하는데 그 공항을 건설해 봐야 폭탄 몇 발이면 그 공항은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키섬에 있는 비행장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자위대 공군의 주력 중에 유명한 기지인 고마스 공군기지가 바로 또 그 독도에 반대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 강릉 비행장이나 아니면 대구 예천 비행장에서 뜬 비행기들이 거기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예비 공항이 가까운데 일본처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는 접촉 지점에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과 한국 공군이 어떤 접촉 지점에서 싸울 때 우리 공군 전력이 접촉 지점에서 우세를 확보할 수 있냐? 대단히 불행한 얘기지만 같은 기종 F-35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하고 방식이 다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항상 미국은 일본에게 우리보다 좋은 비행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군력의 싸움에 있어서는 연료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귀환을 할 때 편서풍지대입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북서풍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연료가 일본 자위대 공군보다 많은 상태에서 우리는 귀환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항공 전력이 중심입니다. 그럼 경항모는 운용 개념 자체가 배를 포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 항공 전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대를 실었다 그러면은 한 번에 4대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4대가 떠서 임무하고 귀환하기 직전에 4대를 띄웁니다. 그리고 4대가 와서 내리면 지하 경납고에서 대기하던 다시 4대 비행기를 끌어올려서 싸우는 거죠. 만약에 15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의 전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군 전력들이 2대, 4대 단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4대, 이제 4의 3배 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력들을 만약에 항공 전단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진다면은 원균이 7,000년 해장에서 싸우다가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대할 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경항모를 갖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스마르크의 외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항상 간종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양면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자기 재임 중에 독일은 절대 해군력을 건설하지 말라 그럽니다. 영국과의 해군에서의 충돌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실격되면서 비스마르크를 제거했던 세력들은 젊은 왕을 꼬셔서
해양 세력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결국 그것은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비스마르크가 강조하는 양면 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로 저배양 조작, 또 프랑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프랑스는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비스마르크를 이었던 세력들이 동로 저배양 조약을 연장하는 것을 망각하고 결국 전쟁을 치르다가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분산을 시키지 마라. 그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초전에서는 수륙 병진 작전을 이용을 해서 지상에 있는 의병과 조선 백성들이 같이 일본 수군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는 먼 곳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원균이 경상도 지역의 소위 해군 사령관이고,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지역의 해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원균은 동네 성에 일본이 기습해 올 때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판옥선을, 자, 해양 세력인 왜구와 싸울 때 해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군에서 싸우는 것이, 육지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배를 침묵시켜버리고 수군들을 다 육상으로 빼서 전투에 치는데 거기서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자, 이거를 역으로 지금 설명하면 오해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이 우리를 해양 세력이 침공해 올 때는 우리를 상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올라오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서 1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단은 그런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립된 전력이 되고 맙니다. 그 또한 예를 들어드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괌에서 과들카날, 오키나와까지 수많은 섬에다가 자기네들 기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지가 나중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 전부 다 미국의 중간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폭격기들의 비상활주로가 되고요. 그래서 약한 국가들은 강한 국가하고 싸울 때 고립된 지역에 군사 기지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 때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해군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해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군 기지를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항공 세력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력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메가더가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원산 함흥 지역에다가 불필요하게 미 해병대, 최강의 해병대와 육군 전력을 그쪽에 묶어둠으로 해서 전력을 분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1.4.5태 때 미국이 미군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력 분산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항모를 갖는다. 뭐 포함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모의 필수적인 이지스함을 건설하고 또 핵잠수함까지 갖겠다. 그러니까 결국 항모 전단을 갖겠다는 겁니다. 왜?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해상에 있는 해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포부대와 방공관제부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쳐놓은 전력 자체를 이제 이지스함을 건설하다 보니 또 지하에 핵 잠수함을 만들고 또 항공모함을 간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력 분산이고 고립된 지역에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초전에 이 육상을 우리 조선 의병과 조선 백성들이 통제할 때는 수륙병진 정전을 통해서 싸웠지만 진수성이 함락된 이후에 역으로
왜들이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아서 역으로 수륙 병ging 작전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포 앞바다, 우리의 조선 땅이지만 출정을 못 시킨 겁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원균이 모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삼군 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수군으로서 출정을 거부합니다. 이때 누굽니까? 지금의 합참의장 내지는 육군참모총장에 해당되는 권율이 곤장을 쳐서 나가서 싸운 것이 칠천령 해장입니다. 칠천령 해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해전에서 진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가다가 기양할 데 없고 물 떨어지고 마실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또 노수들은 우리 남해안의 그 리아스식 해안, 한산도에서 부산 앞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해 앞바다 정도죠. 거기까지 갈 때 노를 젓고 가고 때로는 무슨 돛도 이용을 하지만은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 어려운 거죠. 제가 영화 명량, 제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쓰레기 같은 영화인데 그 잘된 영화라고 하니까 얘기하지만 그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노젓는 노수들이, 자, 우리 선조들이 이 개같이 고생하는 거를 후손들이 알아나 줄까 하는 그 푸념 같은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 땅인데도 출정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군력을 건설할 때 똑같은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의 그 군사력이 강해지기를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유명한 전쟁.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외교와 군사력 건설에서 절제력, 해양력은 독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것은 독일이 패망하는 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항모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내부의 단단한 군사력을 갖추기 전에 항모전단을 만든다는 것은 전력 분산, 그리고 국가재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해군 수뇌부들은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독도함, 어마어마한 해군의 예산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독도함이 전쟁 때 어디에 쓸 것인가? 해군 수뇌부들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함 건설할 때도 일본이나 미국의 해군보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 배가 큽니다. 왜? 병력 수를 늘리기 위해서 승조원 수를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 있어서 큰 배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적정 규모의 배가 필요한 겁니다. 배가 커지면 그만큼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룰을 계속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항모 건설에 있어서 주장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군 관련 담당자들은 빨리 해전에 대해서, 현대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현대해전에서요, 항공모함이 중심이 돼서 싸운 거는 태평양 해전사와 포클랜드 해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군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태평양 해전사에서 배울까요? 아니면 포클랜드 해전에서 배워야 할까요? 포클랜드 해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리안타나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해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해군 장교들은 태평양 해전사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항해 장교들이 중심이 돼서 항공 전력의 입장에서 해전사를 읽은 것이 아니고 항해 장교 입장에서 해전사를 읽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